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원으로서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선대위에서 제가 맡을 역할에 대한 조율들을 좀 했고요. 예. 이제 그 부분 좀 끝나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또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맡으실 계획이십니까? 뭐 지방분권의 신의원의 공동위원장 자리를 주셨고요. 또 몇 개가 좀 더 있는데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이준석 후보 여수행에 좀 동행을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족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될 때 딱 12시, 밤 12시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이준석 후보에게 요즘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어렵고 한 상황에서 여수 산단에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예, 그런 제안을 드려서 이준석 후보도 흔쾌히 또 좋아하셨고요. 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업, 특히 2차 산업의 위기, 러스트벨트화 이런 부분에 후보 본인도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수 산단에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개시해서 저도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가족에 좀 큰일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뭐 여수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함께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거였어요, 이게? 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와 후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어디서 시작하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서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제 또 저희 라디오 전망대랑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로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을 풀어주셨는데 천 대표님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후보가 중요하지 뭐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번 주 정치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한밤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서동경 전 의원님. 예. 이번 대선처럼 다이나믹한 정치 일정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룻밤 불장난 같은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건데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도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해서 깜짝 놀랐고 또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한밤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까지 있으면서 뭐 이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사고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고, 예. 한밤에 황당한 후보 교체 소동. 이건 결국 당원들이 투표로 시켰습니다. 실패한 구태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용납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지만 이 역시도 당원과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하는 게 합리적 절차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해서요. 이 역시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덕수 후보를 좀 더 나은 카드로 볼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었는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는 또 이게 부결됐더라고요. 그게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더 나았다고 봤고 저는 지금도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과정 관리도 전혀 없이 아무런 객격 사유도 없는 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 그것도 새벽 1시에 공고를 내고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후보 등록을 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발, 비판들이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그게 부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패한 쿠데타다라고 설명을 또 표현하셨습니다. 천 대표님, 지난주에 한덕수 후보 존재감이 상실할 것이다,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실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흐름,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아마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흐름을 조금 더 크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버림을 받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야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뭐 더 논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난리를 겪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인증한 필패 카드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인증한 필패 카드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난리를 쳐가면서 방금 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벽에 뭐 1시에 뭐 3시부터 4시까지 무슨 그 서류를 새로 받아가지고 다른 후보를 억지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김문수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뭐 알량하다, 뭐 후보가 뭐 거의 뭐 사기를 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뱉어놓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길 능력도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후보라고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그 선거를 지는 형태도 참 가지가지한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뭐 이제는 제가 뭐 유세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준석 후보한테 뭐 찍으면 사표 되는 거 아니냐, 당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요새 드리는 말씀이 김문수 후보는 자기네 당에서도 필패 카드라고 한 분인데 거기 찍는 게 사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분도 저에게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일로 직을 내려놨고요. 책임을 져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잔류를 넘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지금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류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본인이 잔류 결정을 한 것, 본인이 계속 버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상식에 맞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잔류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파격적인 30대 비대위원장을 인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당의 중심이 친한계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세력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일 텐데요. 예. 당원들의 총의로 뽑은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에 응하라면서 단식 농성까지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되면 국민이 어떻게 그 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결국 끝없는 국민의 신뢰의 추락만을 경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친윤색채 이와 동시에 또 90년대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는 천하용인으로 김용태 의원과 상당히 또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김용태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김용태 의원 사적으로도 친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 김용태 의원은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 또 그 당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그런 동병상련을 결과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는 벌써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상황 또 여러 의원들의 성향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향을 봤을 때 김용태 의원이 당을 쇄신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같이 정치하는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절연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바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의 출당을 하는 거, 뭐 나가라고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들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김용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 사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를 입을 것을 지금 벌써부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와도 친분이 있는 만큼 단일화를 주제로 대화할 창구로 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라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 단일화니 빅텐트니 이런 얘기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잘 나가고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큰형님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기들이 봐도 별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빅텐트 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밖에서 보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야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자꾸 이준석 데려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이 뭐 이준석 후보나 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별개로 예.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그쪽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거듭 뭐 한 500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일화나 빅텐트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예.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뭐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해병대원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그 제안을 한 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획기적인 카드였던 거지요. 예. 중도층 지지에 이어서, 보수층 지지에 이어서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대선에 이기려면 윤석열과 전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해병대에 대한 수사 의혹 규명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나름 멋있는 카드를 던졌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걸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내 친윤파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예.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선명성,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가지는 선명성과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 뭐, 별로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뭐 털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중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천 대표님 뭐 재판부 스케줄은 재판부 재량이어서 뭐 시기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결정 내린 배경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사법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말씀드리지만 국민 개개인이 사법부의 뭐 이런저런 판단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상권 분립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뭔가 어떤 압박하는 위력으로 압박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일당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대법원의 힘을 빼겠다, 뭐 판사들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여러 설익은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리스크로 결국은 작동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뭐 어쨌든 털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도 받고 사실 처벌이 가해지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결국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어떤 정의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들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결국 그 자체가 선거에서는 리스크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뭐 재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것이니까요. 그 재판 연기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요. 예. 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임기 종료 후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 뭐 선출하는 21대 대통령은 6월 3일 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정부에 송부되도록 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바로 공표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2030년까지 중단이 될 겁니다.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좀 덜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후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런 개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그런 비판이 불가피하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 트럼프의 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됐고, 근데 현재 야당에서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빼앗아도 될 만큼 그가 재판받고 있는 내용의 위법성의 크기는 어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판단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천 대표님께서는 형소법 개정안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있는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 편을 감싸기 위한 입법이라는 거는 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 뭐 옛날까지 안 가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자기 편을 티나게 감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입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단 한 사람,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건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중에 니들도 대통령 되면 이거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해먹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인설법,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더라도 약간 감추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수당이고 권력 잡을 거니까 니들이 뭐가 문제야. 아니 옛날에 기득권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명패 집어던지면서 이의 있다고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치가 너무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구미와 대구 등 TK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보수를 보듬는 전략은 어떻게 좀 잘 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이제 보수의 중심이라는 TK에서도 윤석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탄핵이 옳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극우 종교인 정광훈 목사와 함께 행동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는 무척 어렵지 않겠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보수 보듬기 전략의 성과 뭐 이런 면보다는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간 이제 TK가 보여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 예. 그거보다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 대표님 어제인 첫날 이재명 후보는 또 동탄을 갔더라고요. 첫날 초반부터 이준석 후보를 좀 의식했다, 견제하려고 한 행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거점 유세를 할 만한 데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준석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동탄에 와가지고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견제구를 던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동탄 선거 때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지겠어.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약간 부자 몸조심하면서 이미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뭐 내가 구성을 논의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 저는 이렇게 오만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동탄의 기적이 전국적으로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뭐 그런 것도 뭐 동탄에 왔다 가셨으니까 뭐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좀 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아까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업계와 또 철강 산업 위기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수 국가산단을 찾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관련 내용들 좀 눈여겨보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서 의원님. 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여수에서 글로벌 통상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수광양 산업단지를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또 호남 정역에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AI 농협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여러 공약 중에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수 광양 산단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에 눈이 갔는데요. 예. 지금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그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건 공약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좀 후보들 공약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네, 그럼요. 또 관심 많으시니까. 후보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나 그 김문수 후보 공약을 보면은 되게 목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뭐 산업 발전시키겠다, 뭐 석유, 화학, 철강을 발전시키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뭐 친환경 고부가 가치로 전환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약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총망라하거나 아주 큰 틀의 얘기를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기보다는 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지역의 법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차등 적용해서 지역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준석 후보 깔때기 토크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맨날 듣기 좋은 그냥 그냥 두루뭉술한 그러면서 재정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하면 집권하면 어떻게든 알아서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작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후보한테 질문 드렸을 때 보니까 그래도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어떻게 좀 업종 전환을 해야 할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여수 산단 내에서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특화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범용제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은 중국의 추격, 사실은 이미 중국이 따라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라인업, 그다음에 고부가치 상품으로 전환을 최대한 돕고 거기로 유도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겨 있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0대 공약, 큰 틀의 공약들만 지금 발표가 됐고 산업별 공약들은 아직 다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결국 어제 후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일정 부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돕는 형태로 정부가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